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5년 2월 28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선관위 간부 자녀 뽑으며 역인 가족회사 친인척 채용이 전통. 인요한 탄핵난발 개헌보다 나빠. 옛날엔 불공정 판사 가죽 벗겨. 케빈 킴 국무부차관보 트럼프 북핵 협상에 한국 패싱 없다. 상법 개정되면 이사회는 허수아비로 전락할 것, 트럼프 무역에 도전하다 등 내용으로 편집을 진행하겠습니다. 선관위 간부 자녀 뽑으며 역인 가족회사 친인척 채용이 전통. 김경필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2월 27일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선관위는 가족회사다. 친인척 채용은 선관위 전통이다. 선관위 간부들이 자녀 지인 특혜 채용 비리를 감사해온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이렇게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10년간 채용 모두 규정 위반, 고위직 자녀 맞춤형 채용, 채용 후에도 특혜, 친인척 채용 알고도 묵인, 선거만 잘 치르면 된다. 이런 소 제목으로도 선관위를 오래간만에 까는 뉴스가 나왔네요. 별도 다른 뉴스로 선관위 윤 부정선거 맹신 감사원 선관위 비리 헌재석 공방했다. 간부 자녀 뽑으려 없는 자리 만들어 선관위 총장 아들은 세자였다. 이런 뉴스를 겸해서 관련 뉴스를 편집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관위에 대한 문제는 이미 유튜버들이 방송에 침묵하던 레거시 언론이 이제야 뉴스 기사화하는 이유는 뭐냐? 돌아가는 형세가 윤칸 탄핵 기각이 점쳐지기 때문일까? 아니면 싱킹 브릿지 타임즈에서도 지적한 상권 분립의 교집합인 블랙홀이란 지적을 인지해서일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TBT에서 여러 번 그 블랙홀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행정과 입법과 사법 이 가운데 교집합이 선관인데 이게 지금 블랙홀이 돼 있다. 이렇게 좀 비유를 해보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인요한 탄핵난발 개헌보다 나빠. 옛날엔 불공정 판사 가죽 벗겨. 김다솜 기자가 모니 S에서 2월 27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난발과 의회 독재, 공수처의 부적절한 사법 진행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심정은 이해하나 방법은 좀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은 했고,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이 감옥 가는 건 우리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 판관을 가죽 뺏기는 그런 비유를 했는데, 제가 이미 여러 번 이 사진을 그림을 이 소개를 했었죠. 이 이뉴한 씨가 뭐 TBT 제 방송을 볼 리도 만무하지만은 이 뜻이 이 비슷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저한테 매우 힘을 좀 지원해 주는, 북돋아 주는 그런 기분이 들어가네요. 어, 이 뒤에 그거는 이제 시차를 두고 하지만 한면에 그걸 다 표현하기 위해서 화가가 이 벗겨진 가죽으로 만든 그 재판관 등가죽 이 위에서 네 아버지처럼 그렇게 뇌물받고 아니면은 그 잘못된 재판을 하지 말으라고 하는 그런 모양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매우 인유한 씨가 아주 날카로운 어, 의회 독재에 대해서 또 그다음에 그 사법부에 대해서 스킨 인 더 게임이라는 말로 표현한다면은 너희들 잘못하면은 가죽 벗기는 형벌을 받아야 될 정도 아니냐라고
강하게 얘기하는 공격적인 얘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케빈 김 국무부차관보 트럼프 북핵 협상에 한국 패싱 없다. 못 들어본 이름인데 노석저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2월 27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미 고위급 처음으로 대북 정책 방향 밝혀 중로 역할도 필요. 26일 한국이 탄핵 정국으로 미 대외 정책에서 패싱된다는 우려와 관련 패싱은 없다. 배제되고 있지 않다라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 협상은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때와는 다를 것이라며 일부 소규모 핵시설을 동결하고 제재를 완화하는 스몰딜 가능성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공화당 빌 해거티 상원의회 보좌관 출신인 그는 지난 1월 동아태 부차관보에 임명됐다. 미 행정부는 물론 의원들은 외교, 경제, 문화 등 여러 면에서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15일 날 열린 독일 뮌헨 그 안보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갔는지 여부는 우리나라 언론이 별로 보도한 게 없는데 이 기사를 통해서 그때 루비오 장관과 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회담이 있었다는 거를 인식하게 되네요. 우리나라는 뭐 허구한 날그 탄핵 그거 뉴스로 번복이 되다 보니까 이런 뉴스를 뒤늦게 좀 알게 됩니다. 중국도 북로가 미러 관계로 빠지고 상대적으로 북중 관계가 소홀해지자 대북 접점을 넓히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 케빈 기미의 부친은 현재 국내에서 유명 로펌의 연구소장이다. 이렇게 또 소개하고 있네요. 상법 개정되면 이사회는 허수아비로 전락할 것. 오유진 허인혜 기자가 시사저널에서 2월 27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사가 모두 주주이익 대변할 수 없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주주 피해 최소화 가능. 어, 제 개인적으로는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찬성 측에서는 소송 남발 우려에 대해 기울하고 반박한다. 이런 점. 그리고 기업들의 과거 행태들이 이번 상법 개정을 초래했다는 소액 주주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는 것도 현실이고요. 어, 변수가 많은 자본시장을 법만으로 통제할 수는 없다. 다만 한국 자본시장의 큰 걸림돌을 그 무엇을 비롯했는지 좀 잊어버렸습니다. 세금 문제라고 본다. 상속세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 기사 내용을 그 상법 개정이 좀 안 좋다. 그게 능사가 아니다. 라는 취지의 그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이걸 논리적으로 우리가 좀 한번 풀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대립 갈등 해소도를 제가 좀 작성을 해봤는데요. 돈을 버는 기업의 목적을 위하여는 반드시 성장을 위한 경영 의무를 가져야 한다. 이사회가 이사회가 성장을 위한 경영 의무를 가지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이사회는 회사에 충실해야 한다. 논리적으로 부족할 게 없어요. 또한 돈을 버는 기업의 목적을 위하여는 반드시 안정을 위한 경영 의무를 이사회는 가져야 한다. 이사회가 경영 안정을 위한 경영 의무를 갖기 위하여는 반드시 이사회는 주주에 충실해야 한다. 이것도 논리적으로는 크게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해놔도 이 B와 D 프라임은 상충 관계가 됩니다. 이게 맞아서는 안 돼요. 서로 이게 부딪히는 그런 상충 관계가 되는데 성장을 위한 경영 의무를 위하여는 이사회는 주주에 충실한다가 상충되는 건 또 같진 않습니다. 또한 안정을 위한 경영 의무를 하는데도 이사회는 회사에 충실하는 것도 그렇게 상충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상 성립되지 않는데 개정 때문에 이게 지금 대립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논리 모순이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의 회사 충실 의무에서 주주 충실 의무로 개정 의도 출발은 ESG일 것이다. ESG는 글로벌 금융 세력인 로스차일드의 요구사항, 트럼프 2.0은 여기에 현재 대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도 거기에 대항하고 있고 ESG 지금 빛바랜 그 정책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만 왜 상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사회가 어, 회사 충실 의무를 주주 충실 의무로 바꾸려는 게 거버넌스 때문에 그러는 건 모양인데 기업의 임원진 구성을 보면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가 있고 사회이사들이 있습니다.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 사실상 실무형 이사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들에게 주주에게 충성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무형 이사들은 조직을 위해 충성해야 마땅합니다. 사회이사가 주주 충실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인맥에 의한 선정이기에 거수기 역할밖에 못한다는 게 주요 지적 사항이었죠. 사실 주주 충실이란 배당 많이 하라는 다른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창업 주주가 아닌 투자펀드 등 투자자들이 주주 충실을 요구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그들이 사회이사로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니냐. 투자펀드들이 추천하는 이사들이 사회이사로 해가지고 이, 이 사람들의 역할이 사회이사라도 맨날 돈만 받아 처먹지 말고 분기 재무제표도 좀 검토를 하고 하는 의무를 좀 지워가지고 경영 의견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주주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상법에 회사 충실 의무를 주주 충실 의무로 바꾸려는 것은 법을 바꿔서 앉아서 코 풀려는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이 바로 좌파들의 전술입니다. 뭐 정부 예산 빼먹는 거 앉아서 자기네들은 명분을 내세워 가지고 그런 일들이 많죠. 그런 거로 그런 아류로 보여집니다. 트럼프 무역에 도전하다. 피터 자이안 2월 27일 뉴스레터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많으며 관세도 그중 하나이다. 트럼프는 그것들을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이 상호 관세로 발전했는데 언뜻 아이디어가 공정해 보이지만 국제무역의 복잡성, 방대한 제품 카테고리, 그리고 관련된 관리자들 때문에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심각한 경기 침체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상호 관세를 하게 되면은 그리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일기 트럼프 행정 때부터 측근이고 상호 관세가 끔찍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는 진실을 말하지 않는 완전히 무능한 행정부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훌륭한지 말하는 것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옳았다. 뭐 이런 모자까지 만들어서 갖다 바치는 충성파들이 있죠. 입을 다물고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지었거나 그래서 이런 일들을 더 많이 볼 것입니다. 이제 누구를 공격하기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캐나다와 같은 국가는 아니기를 바랍니다. 최종은 중국입이 명백하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막 나가고 있는데 그 고양이 목에 왕급을 가려야 된다든지 다른 견해를 얘기할 수 있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인간이 현재는 안 보인다는 것이 지금 트럼프 2.0 출범에서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앨런 머스크, 정부에서 일하는 죽은 사람들이 있다. 도지에 관한 트럼프 내각회의에서 연설합니다. 미국 정부 관리들 간의 줄다리기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 트럼프 대통령 내각 첫 회의에 에, 머스크가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일은 연방정부의 낡은 컴퓨터 시스템의 개혁을 진행시키는 거라고 설명, 낭비의 삭감의 필요성을 이렇게 강조했다.
자기네들도 실수도 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틀리면 바로 고치겠습니다라고 내각회의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다만 트럼프는 앞으로도 머스크를 계속 중용할 태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폭스 라이브 뉴스입니다. 일본 TBS 뉴스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첫 내각회의 주역은 강요가 아닌 일론 머스크 씨, 낭비 삭감으로 머스크 씨를 칭찬했다. 이렇게 지금 정부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거네요. 칼을 쥐어줬으니 칼을 휘두르는 지금 상황인 거죠. 다른 장관들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근데 침묵을 안 한 또 그 관료가 있습니다. tulsi 게바드 노골적인 채팅 메시지로 100명 이상의 미국 정보 장교를 해고했다. 침묵한 게 아니고 모스크에 호응하는 거죠. CNBC TV 18, NSA 채팅방에서 tulsi 게바드 이것은 심각한 신뢰 위반입니다. 해가지고 그 국가 안전 이런 거에 써야 될 그 채팅 프로그램을 한 그룹이 직원들의 성적 주제를 포함한 토론의 일을 사용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100명 이상을 잘랐다는 얘기입니다. 털시 개바도 21년 군대 생활 장교 출신인 그냥 여성이 아니죠. 그 군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정보 이런 계통으로도 능력이 있는 그런 여성인 것 같습니다. 강대국이 소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트럼프식 그 행동 원리를 밝히는 국제 정치 이론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다카시 코스케 미 외교안보 전문 온라인 디플로매트 도쿄 특파원이 2월 27일자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쭉 그 설명을 하면서 미 언론은 이를 19세기 제국이 식민지에서 자원 채취를 요구한 것과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힘이 약한 나라를 상대로 강대국의 중심의 냉철한 외교를 관통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 원리는 무엇일까? 이것을 풀어내는 국제정치 이론이 있다. 그래서 미아 사이머 씨는 공격적 현실주의를 포방하며 보안관이 없는 국제사회에서 국가는 살아남기 위해 힘을 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답니다. 그래서 현재 군사력이나 경제력보다 뛰어난 미중러라고 하는 대국이 움직이고 있고 그 외의 국가는 이 대국의 정속적인 행동을 강요받게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의 우크라이나가 바로 그 상황에 있다. 우크라이나가 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더 이상 영향력이 없다. 트럼프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역을 정복하려는 데는 관심이 없고 하물며 동유럽 국가들을 정복하는 데도 관심이 없다고 말했답니다. 젤렌스키 중요한 광물 거래에 대한 미국의 안전보장을 주장. DWS 독일 국영방송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28일 오늘 광물협정 합의를 하기 위해서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에 가가지고 사인은 하는데 우크라이나에 완전한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데는 실패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뉴스에서 28일 트럼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없는 광물협정 체결할 듯 홍주영 기자가 세계일보에서 2월 28일 오전 10시 52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27일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 광물 협정 이런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에코노믹 프레임워크 어그리먼트가 완료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벤서트 장관은 해당 협정이 전략광물, 석유 및 가스, 인프라 자산을 대상으로 한다며 이 협정에 대한 추가 협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 협정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디테일한 것은 실무진에서 또 구체적인 게 짜질 거라고 또 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들어가서 작업을 한다면은 미국인 입장에서는 꼭 군대를 주든 안 하더라도 우크라이나의 안전은 보장되는 거다. 왜냐, 트럼프하고 또 합의가 됐으니까. 또 미국 입장에서는 그 점령 지역에도 그 광물이 많이 있는데 또 러시아 땅에도 많기 때문에 그거를 또 원하기도 하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한테 또 석유만이 아니고 광물도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어쨌든 둘이 배짱이 맞으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끝내자. 그런데 아무래도 젤렌스키는 물러나야 될 거다라는 그런 흐름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 허무감, 미국 지원 없으면 싸울 수 없다. 트럼프 푸틴 협상서 거처이를 젤렌스키, 사또 윤스케, 사또 오윤스케, 이게 사또 어쨌든 웨지 일본판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바이든 정권 하의 대우크라이나 협조가 환상이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는 꿈을 꾸고 있었다. 우크라이나 없이 진행되는 일방적인 협상. 거짓말과 모순된 구도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트럼프의 그의 발언이 세부 사항이 옳은지 여부 뭐 지지율이 뭐 몇 프로뿐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옳다 그르다 그 따질 일이 지금 아니다. 우크라이나 내에서도 이런 얘기죠. 교섭의 앞장서는 러시아의 배후 작전, 바이든 행정부의 지원으로 정권을 유지해온 젤렌스키가 나설 차례는 없어지는 실정으로 조만간 정권을 떠나야 할 때가 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크라이나 없이 진행되는 일방적인 협상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6.25 그 전쟁 그 휴전 협정에 낄 수도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는 휴전하고 싶지 않다. 난 그래서 안 끼겠다. 그게 진실인지 아니면은 협상 자격을 안 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휴전이 성립되고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승부를 본 것은 안전 보장이었죠. 그거는 우리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의 그 정치학 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일반 그 실무진들도 그 이승만 박사를 그 무시할 수는 없었고 또 미국의 입장에서도 그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된. 당신들이 그 소련이 철군한다고 해서 철수해가지고 또 그 무슨 라인인가 그거 해는 바람에 어, 공업이 발달한 북한이 그때는 북한이 공업이 우리 남한보다도 공업이 더 발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침략을 당했는데 어떡할 거냐? 당신들이 이래서 그 한미 그 안보 협정 상호 방위 조약을 맺게 만든 그런 큰 일을 하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돼 있는데 좌파들이 오랜 세월 독재자로서만 낙인을 지켜서 우리 그 한국이 건국되는데 그 또 해 나가는 기초를 다진 초대 대통령으로서의 가치를 너무 의미를 줄이는 것 같습니다. 젤렌스키 같지는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잠깐 자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프리덤은 보수주의가 사용하는 언어이고 제가 생각할 아니 이제 요즘 느끼는 게 리버티는 진보주의자가 사용하는 언어이다. 다 자유로 번역되나 그 내용물은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요즘 새삼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위키백과에서 찾은 거로는 개념 자유의지 자유,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권리라는 것도 있고 자유의 영역에는 시민의 자유, 경제적 자유, 지식적 자유, 정치적 자유, 자유권은 집회, 결사, 거주, 출판, 언론, 종교, 표현, 정보, 사상, 신체 이런 것까지 하고 우리나라 헌법 19조에 규정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다 돼야 될 거 아니고 우리가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는 반공법 1961년에 제정이 돼서 그 사상의 자유는 통제가 됩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반체제 여기에서 보면은 그 반국가 세력, 반국가 단체 이런 거를 규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그 민주공화국 국채를 그 부인하는 그런 단체들은 에, 죄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국보법에 위반된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지금 적국에서 외국으로 간첩죄를 그 적용하는 간첩법이 에, 통과가 안 되고 있죠. 이게 좀 돼야 될 텐데 중국은 반간첩법으로 우리나라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이미 상호주의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속적인 친중파 야당이 우리나라 그 간첩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누가 매국는지 모르겠어요. 고려엔 희소금속 자신감, 중후의 수출 통제, 우린 고맙죠. 뭐 이런 참 요런 거는 좀 기자가 너무 가벼운 것 같습니다. 정지성 기자가 매일경제에서 2월 27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중국이 그 희귀금속을 미국에 수출 통제하겠다고 그러는데 상대적으로 고려아연의 물건이 더 미국에 가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경제안보 전략물자로 주목, 대미협상서 무기 활용 가능, 1천억 투자 30% 증산을 지금 고려인이 추진하고 있다. 인듬이 물론 중국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지만은 우리나라가 180톤 꽤 많이 그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은하고의 대체물로 되기 때문에 은보다 비쌀 때가 있었다고 그러고 일반적으로 은보다는 저거는 싼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수요 공급에 따라서 틀려지기도 하겠죠. 그렇습니다. 원래 그 LCD에 주로 사용됐고 태양전지, 원자력, 반도체 같은 미래 핵심 산업의 부품 세조로 쓰이기 때문에 매우 귀중한 광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정관 온산제련소 생산 이 본부장이 이제 그 인터뷰를 한 내용을 그 얘기를 했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고려에는 아연, 연, 납, 통합 공정을 운영하는데 이렇게 통합 공정을 할 수 있는 원인은 퓨머라는 집진 설비에 넣어 금속 소재를 중간재 형태로 회수해 재활용하는 기술이다. 저도 고려엔에 대해서 좀 알기 때문에 이런 퓨머라는 것이 기술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는 표현들을 안 했었는데 이 인터뷰에서 그 생산 본부장이 얘기했으니까 이제 휴머라는 게 제가 얘기해도 되겠네요. 그게 전기분해 방식의 재련을 습식 재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휴머는 건식 재련의 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그 제철소 같으면은 이제 용광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독특한 설계고 기술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 기술에 대해서는 이제 기업 비밀로 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태 온산재련소 책임이라 그러는데 처음 들어보는 이름입니다. 책임이니까 어떤 연구원인 모양이죠. 부산물 외에도 폐 전자제품 등에서 희소금속을 추출하는데 이를 도시 광산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고려아연은 도시 광산업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PCB, 태양광 패널, 폐 이런 게 되면 전기차 폐 배터리 등을 모아 2차 원료로 가공한 뒤 통합 공정에 투입하는데 이런 거를 위해서라도 2020년 미국의 전자 폐기물 리사이클링 기업 이그니오 홀딩스를 인수하게 돼 있는데 꽤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러니까 폐기물 수집권을 샀다고 봐야죠. 미국에다가 그 제철이 도시 광산업 재련소를 짓겠다는 건 아니고 그거를 어, 한국에 가져와서 재처리해가지고 다시 미국에 팔아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를 MBK 영풍은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실체 없는 껍데기라고 공격을 했었습니다. 요게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지난해 9월 중국이 인디움, 텅스텐, 텔루리움, 비스무스, 몰리브덴 등 6개 품목에 대해 수출 통제를 결정했는데 고려에는 그 중에서 4개 인디움, 안티모니, 비스무스, 텔루리움 등 4개 품목을 생산할 수 있다. 또 공기성 원산재련소 생산 3본부장은 올해 희소금속 생산을 품목별로 20-30% 늘릴 계획이라며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1,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그 아이언 납 구리 통합 공정은 생산 1본부에서 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본부는 좀 희귀금속 그리고 이 생산 3본부는 규모가 좀 작을지 어떨지 그 규모가 이제 작지가 않고 도시 광산업을 주축으로 해서 하는 거를 그 생산 3본부에서 하는 거로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나중에 2024년 그 사업 보고서가 나오면은 조직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 보는 궁금증을 좀 갖게 되네요. 경찰, 안성, 서울 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 현대 엔지니어링 도로공사 압수수색. 2월 28일 김태희 기자가 경향신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붕괴된 저기 교량이죠. 어쨌든 그 하도급사인 그 장원산업 강상개발에 대한 압수수색을 또 진행 중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물론이고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하도급을 받은 현대엔지니어링은 엔지니어링만 했겠죠. 하도급 회사들이 하도급을 하면서 그러니까 겨울 전번에도 의견을 얘기했지만 올해 겨울이 유독 추웠는데 겨울에 그 양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양생을 충분히 해가지고 이그 위에 이걸 뭐라고 그러나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양생이 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무게 때문에 이게 결국 무너진 거 아니냐? 양생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트럼프 놀라운 러시아 질문으로 영국 총리를 놀라게 하다. 에디스 올룸스테드 기자가 더 뉴 퍼블릭에서 했는데 미국 정부를 좀 까는 방향의 뉴스가 되겠습니다. 트럼프가 러시아를 혼자서 상대할 수 있냐고 스타머 영국 수상한테 물어보니까 음해 스타머가 웃으며 제대로 답변을 못했다는 얘기. 좋아요, 한두 개 더요 라고 말을 바꾸며 화제를 바꿨다.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하고 함께 아늑하게 하기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뭐 코지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치명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을 끝내기 위한 협상이 치열한 가운데 에, 트럼프가 모스크바의 명령에 따라 동맹국들을 개들에게 내줄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보여준다. 그러니까 미국을 까는 얘기네요. 그 푸틴의 명령을 받아서 트럼프가 행동한다. 이렇게 이제 하면은 얘네들은 그 저기 미국이 취재를 못 하겠네요. 이렇게 되면은 그 스타머의 방문은 세계 지도자 사이에 몇 번의 험난한 순간을 초래했다. 앨런 머스크는 우익 동맹들과 상의해서 영국 지도자를 추출하는 전략을 고안했다. 스티머가 노동당 당수이기 때문에 에, 영국도 이거 안 되겠다. 저기 독일도 바꿔야 되고 보수로 그다음에 프랑스도 보수로 좀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영국도 보수로 바꿔야 되는데
나름대로 그 EU하고 거리가 멀어지는데 그 영국은 브렉시트라고 해서 그 EU에서 자기네가 탈퇴를 했죠. 그러니까 이 관세 협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그래도 과거에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거꾸로 이제는 영국이 미국의 식민지가 될 판 아닌가, 캐나다까지 먹겠다는데 어,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영국의 자존심이 그럴 수는 없겠고 어, 스키머 그 총리가 이 찰스 그 왕이 또 초청을 했다는 것까지 두 번이나 한 번 부르기도 영광인데 두 번씩이나 그만큼 영국이 뭐가 아쉽게 지금 많다는 얘기가 있죠. EU 미국 괴롭히기 위해 설립 트럼프 유럽 관세 25% 발표했다. 로이터에서 2월 28일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2월 26일 유럽 연합에 25% 관세 부과를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답니다. 뭐 3월 언제부터 적용할지 모르지만은 일단 그러면은 그 멕시코하고 캐나다부터 하기로 했는데 에, 그게 되면서 EU까지 바로 적용하는 거로 할 것 같네요. 거기다가 이제 그게 되면은 나중에 중국한테 10% 관세를 추가 매긴다 이런 얘기죠. 기자 질문이 EU에 대한 관세를 어느 정도로 할지 결정했다면 어디까지냐? 답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우리는 결정을 내렸다. 조만간 밝혀야겠지만 일반적으로 25%가 된다. 자동차 외의 모든 것이 적용된다. EU의 케이스는 캐나다와 다르다. EU는 우리를 다르게 이용해온 것이다. 솔직히 말해 EU는 미국을 괴롭히기 위해 설립됐다. 그것이 목적이다. EU는 괴롭힘을 잘해왔지만 지금 대통령은 나다. EU 등이 보복하면 안 될 걸 이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왜 일본은 야마토인가? 일본인이 모르는 뜻밖의 진실. 이 한자 대화를 일본식 그 한자 발음으로 하면은 다이와죠. 다이와. 그런데 야마토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야마토가 한자로 뭐냐고 내가 질문을 해보면은 산모식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야마돈다. 우리가 야마돈다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이 역사적인 거로 마츠오카 마사다케라는 사람이 일본 문화의 핵심이라는 책인데 현대 비즈니스에서 이거를 발제 편집을 했습니다. 국호 일본의 성립, 일본이 되는 데는 우리나라하고 역사적 관계가 매우 깊습니다. 7세기 후반부터 8세기 무렵 당시 외국은 한반도의 백제나 반도남단의 가해 국가들과의 군사적으로나 교육적으로 동맹을 맺고 있어 독립국가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다. 왜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백제에게 군사적 지원을 부탁하여 외국은 663년 백천광 해전에 임하는데 거기서 신라와 당의 연합군에 의해서 완패돼서 백제는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제도 읽은 글에서는 백제 멸망에 따라서 일본은 꾸준히 백제가 형님의 나라고 자기네들은 동생의 나라니까 왜라는 거를 가져갔는데 이 형이 에, 없어졌으니까 우리가 그 전통 백제의 전통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그 일본으로 이름을 바꿨다라고 또 역사책에서 그렇게 저도 배웠습니다. 또 삼국사기 신라번기에는 670년에 외국이 국호를 일본으로 고쳤다고 기록되어 있었고 제도사적으로는 일본이라는 국호는 701년에 성립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본은 일본이나 일본이라고 읽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야마토라고 칭했던 것입니다. 일본이라고 해서 야마토라고 훈독하고 있었습니다. 한자로 일본이라고 써도 야마토로 읽고 대화라고 써도 야마토라고 읽습니다. 왜 야마토라는 호칭이 널리 퍼졌는가 하면 초기 왕권의 본거지가 나라 분지의 야마토 땅에 있었기 때문이며 이것고 그것이 기나이 일대에 퍼졌고 기내 우리나라는 경기도 할 때 그 경기 기자입니다. 이게 기내 기나이가 그러니까
그 황공 주변의 땅을 기나이, 우리도 경기라고 했을 때는 경성이 있고 그 주변을 경기라고 얘기하니까 일본하고 한자를 쓰는 방식이 유사하고 문화적으로 틀릴 수가 없어요. 이거 일본과 한국의 그 역사를 보면은. 그래서 어쨌든 그 일본국의 호칭을 대행하게 되었다. 이렇기 때문에 일본이라고 써도 야마토, 그 다음에 대화라고 쓰고도 야마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일본의 성씨 중에 야마토씨가 있습니다. 어, 대화, 그 일본에서 화를 와로 발음하죠. 화는 일본의 상징이죠. 대화하면은 우리말로는 대동단결이나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김과 야마토의 혈연 관계가 맺어졌다는 점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앞에 자유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프리덤과 리버티에 대해서 이제 좀 개념을, 리버티는 진보주의자들이 쓰는 용어고, 프리덤은 보수주의자, 컨서베이티브가 쓰는 용어라고 이제 그 식별을 하기로 하고, 그러면은 이런 게 아니면은 그 권위주의를 오서리티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제 독재주의라는 표현들을 국제적으로 안 쓰죠. 어, 오소리탄 리얼리즘인가 뭐 이렇게 그 돼 있는데 그냥 오소리티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세 개의 집합에서 공통적으로 해야 될 게 있다 그러면은 뭐겠느냐? 이게 리스판시빌리티, 책임 의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수의 자유와 진보의 자유가 있다. 독재를 이제는 권위주의라고 달리 말한다. 대통령제를 제왕적이라고 공격하는 야당, 거대 야당을 입법 독재라고 공격하는 여당, 거기에서 우리가 강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책임 의무일 것이다. 리, 리스판스를 모른다 이게 이 보수 프리덤을 얘기하는 애들이나 진보 리버티 자유를 얘기하는 놈들이나 오서리티 그 독재 국가든 뭐 권위주의 국가든 이, 뭘 하든지 간에 잊어버리고 있는 게 뭐가 있다. 국민에 대한 책임 의무, 리스판시빌리티가 지금 없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니까 이런 우리나라의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2월 말 2월 28일 싱킹 브리지 타임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3.1절이네요.